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막 3년 된 30대 여자예요. 얼마 전 첫 아이를 낳고 새내기 엄마가 되었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말을 요즘 정말 실감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거, 부모라면 그 어느 누구나 당연한 말이라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세상 부모가 다 똑같겠어요? 세상에는 남보다 못한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 시어머니예요. 이제는 인연을 끊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하게 자랐어요. 달리 특별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자라서 학교 다니고 대학 나와서 취직해서 밥벌이를 했죠. 자라면서 부모님 속도 긁고 이런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큰 사고를 친 적도 없었고 큰 사건 사고를 겪은 일도 없었어요. 정말 평범하고 무난한 인생 그 자체가 저의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 저는 남부러울 것 없이 굴곡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제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식당을 하셨어요. 작은 규모는 아니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횟집을 운영하시는 중이라 저는 부유하게 자란 편이에요. 보통 식당을 하는 집은 부부가 같이 일을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집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집에서 살림만 하게 하시고 혼자 식당 운영부터 주방 일까지 전부 다 하셨어요. 물론 직원들도 있고 주방장도 있었지만 3층까지 되는 식당을 혼자 운영하는 일이 보통 일인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리 바빠도 절대 엄마는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식당에 오지 못하게 하셨죠. 아버지는 그 정도로 강하고 튼튼하고 책임감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저에게 아버지는 큰 나무와도 같은 존재였죠. 새벽 같이 일어나 새벽 경매시장에 가서 횟감을 사오시는 것부터 가장 늦게까지 남아 뒷정리까지 다 하시는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힘들다고 하시거나 식당 일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들이 저에게는 시시하게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듬직해 보였던 사람도 조금 지나면 금방 회사 일이 힘들다, 뭐가 힘들다, 투덜대고 징징대는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공감도 안 되고요. 회사 일이 그럼 힘들지. 남의 돈 버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길게 하지 못했어요. 도저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엄마가 입원을 하시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친구분들이랑 등산을 가셨다가 넘어지셨는데 하필 다리가 부러지셨던 거죠.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지만 뼈가 크게 부러지시는 바람에 입원을 꽤 오래 하셔야만 했던 거죠. 아빠가 얼마나 안절부절하시는지. 저는 아버지와 교대로 병간호를 하기로 하고 아버지가 병원에 가는 날이면 퇴근 후에 가게에 나와 카운터를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가게에 자주 나와 아버지 대신 가게 일을 돕게 되었죠. 그때 가게에는 오래 일을 한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주방 일도 보고 홀 관리도 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나이는 1살 어렸는데 사회 경험이 엄청 길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횟집에서 일을 시작한 베테랑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깐깐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한 아버지가 유일하게 마음에 들어하는 직원이었어요. 요즘 사람답지 않게 책임감이며 일하는 실력이며 인성이며 흠잡을 곳이 없다고 평소에도 칭찬을 엄청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저 역시 며칠 지켜보니 정말 일도 잘하고 무뚝뚝하지만 마음 씀씀이도 좋고 가게 운영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가서 가게를 보거나 손님 응대를 할 때도 묵묵하게 저를 도왔어요. 덕분에 가게는 전혀 문제없이 매끄럽게 돌아갔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일요일 하루 정도는 저희에게 가게를 맡기고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있기도 하셨어요. 오랜만에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생각하시니 오히려 좋으신가 보더라고요. 저 역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에 군말 없이 가게에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 저는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가까워졌어요. 나이가 비슷하기도 했고
가게 안에서는 제가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한창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날씨가 심상치가 않았죠. 도저히 손님이 올 것 같지도 않아 저는 일찍 직원들을 전부 퇴근시키고 가게 문을 일찍 닫기로 했어요. 그렇게 혼자 뒷정리를 하는데 역시나 그날도 그 사람은 혼자 묵묵히 남아서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간만에 시간도 있겠다 제가 그 사람에게 밥을 사겠다고 했죠. 태풍이 휘몰아치는 사이로 겨우 차를 몰아 문을 연 집을 찾아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그날 그 사람에게 그만 홀딱 반하고 말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호감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죠. 혹시 제가 비라도 맞을까 배려를 해주고 식당에서도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주는 그 듬직한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그렇게나 찾던 바로 제 아버지 같은 남자였던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도 괜히 밥을 먹자 맥주나 한잔 하면서 그 사람을 꼬여내다가 결국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군요. 그러다 이랬어요. 선영 씨 마음 사실 저 알고 있었어요. 저 역시 선영 씨가 싫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어울리지 않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도 거의 중간에 포기하다시피 하고 일만 한 사람이에요. 선영 씨는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도 좋은 데 다니고 거기에 저희 식당 사장님 딸인데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랑 어떻게 만나겠어요. 앞으로 이런 자리는 그만해요 우리. 딱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코웃음을 쳤죠. 제가 누구겠어요. 아예 대놓고 너무 싫다, 여자로 본 적도 없다 이런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고작 그런 말에 포기할 여자가 아니에요. 게다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웃기지 마. 그럴수록 더 나를 잡아야지. 아니 너보다 학벌도 낮고 집안도 좋은 내가 네가 좋다는데 네가 무슨 수로 나를 피할 거야? 솔직히 나 봐봐. 이쁘지? 내가 외모로도 빠진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배짱으로 못 만난다 이러는 거야? 됐어. 내가 이제부터 너 꼬실 거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 보시던가. 어디 유치한 드라마 대사 같은 말이었지만 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덤볐어요. 자존심, 그딴 건 개나 줘버렸죠. 30이 되어서야 겨우 제 마음에 꼭 드는 남자를 찾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매일 식당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아예 대놓고 그 사람을 꼬셨어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쩌겠어요. 딱 보아하니 연애 경험도 없는 것 같던데 제 남자로 만드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했어요. 원래도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막상 사귀고 나니 어찌나 다정하고 또 스윗하던지 진짜 행복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불안해했어요. 사장님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제발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아버지 앞에서 말을 걸거나 웃기만 해도 쏘스라치게 놀라곤 했죠. 그러다 보니 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냥 청춘 남녀가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눈치를 볼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이왕 이러는 거 더 저지르기로 했어요. 그냥 우리 결혼하자. 뭐 우리 죄졌어? 왜 맨날 도망다니면서 만나고 자기는 우리 아빠 앞에서 쩔쩔매고. 왜 그래야 해. 그냥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결혼하자. 미쳤어? 아니 왜 그래.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또 그 형편이 안 어울린다느니 그러려고? 뭐 양반집 딸이랑 머슴이랑 연애하니? 에휴, 답답해. 몰라. 나 이야기할 거야. 나만 믿어. 괜찮아. 그게 아니야. 사장님뿐 아니라 진짜로 내 형편이 안 좋아서 그래. 사실 나는 내가 부양해야 하는 홀어머니가 있어. 내가 책임져야 하는 여동생도 있고. 솔직히 나도 자기가 너무 좋아. 그리고 나 혼자였다면 사장님이 때려 죽인다 해도 자기랑 같이 할 거야. 하지만 나에게 혹이 2개나 달려있는데 이 혹을 자기에게까지 붙일 수는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연애하다가 서로 마음 변하는 날 오면 서로 놔주자면서 말이죠. 저는 기가 찼어요.
아니 그럼 저랑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나를 만난 거냐고요. 이거 보아하니 언제든 마음 변하면 어디로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따졌죠. 그 사람은 기겁해서 아니라고 싹싹 빌었어요. 저 역시 지르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돈으로 따뜻한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혼자 허허벌판을 헤매고 있었고 앞으로도 혼자 그 벌판을 헤맬 각오를 한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그때 저는 사랑에 아주 미쳐 있었던 거죠.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 사고를 쳐버렸어요. 엄마가 퇴원한 다음 날 오랜만에 가게에 찾아온 엄마와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질질 끌고 와서는 그냥 폭탄을 던진 거죠. 김 실장이랑 사귄 지 좀 됐다고요. 김 실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마음에 안 들면 내쫓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무대뽀로 나갔네요. 오픈 전이라 홀에는 김 실장과 저, 우리 부모님만 계셨어요. 남자친구는 거의 기절 직전이었죠. 엄마와 아버지는 어이없어하는 표정으로 우리 둘을 보기만 하셨고요. 약간의 정적이 흐르고 난 다음 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셨어요. 김 실장아, 난 모른다. 제가 너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어이구, 이 손에 빠진 놈. 저 녀석이 꼬셨지? 나중에 못 살겠다고 해도 나는 모른다. 엄마는 마구 웃으시더군요. 거의 울기 직전으로 안절부절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의로 가득 찬 제 얼굴을 보면서 배꼽이 빠지게 웃으셨어요. 아유, 내가 너를 걱정해야 하나, 김 실장을 걱정해야 하나, 모르겠다. 아유, 웃겨라. 의외로 부모님은 별 반대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남자친구에게 앞으로 저 녀석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지 걱정이 된다며 위로를 하셨다고나 할까. 그렇게 다행히도 저희 관계를 부모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좀 지나서 들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가 예전부터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비해 성실하고 성격 좋고 능력도 좋고 진짜 아들 삼고 싶을 정도로 진심으로 아끼고 계셨던 것이죠. 다행히 학벌이니 조건이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사람 그 자체만 봐주시는 분들이 제 부모님이라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 사람의 집안 환경은 더 불우했어요. 생긴 건 곱상해서 상상이 잘 가지 않았는데 사연이 깊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병으로 돌아가셨다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와 단둘이 어렵게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리고 왔던 거였어요. 그때가 남자친구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였고요. 그 새엄마는 자신보다 6살 어린 여동생 하나도 데리고 왔어요. 중학생이면 한창 사춘기가 올 때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집안에 엄마라는 존재가 왔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다고 했어요. 어린 여동생도 너무 귀여워서 정말 행복했다고도 했고요. 하지만 좋았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던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던 거예요. 배관 일을 하시던 터라 수입도 나쁘지 않은 편이셨는데 갑자기 작업을 하던 곳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그냥 인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 버리셨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셋이 살았던 거죠. 저는 거기까지만 듣고 그래도 새엄마가 남편이 죽고도 다 큰 의붓아들을 잘 데리고 살았구나 생각했지만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남자친구가 말했던 혹들은 바로 그 둘이었던 거였어요. 그 둘은 그야말로 남자친구의 기생충이었어요. 그 말 말고는 도저히 묘사할 단어가 없어요. 다 큰 어른이 남자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남자친구에게 기대어 지금껏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딸까지 데리고 말이죠. 게다가 그 당시 남자친구는 고작 고등학생이었는데 말이죠. 대체 왜 그랬냐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럼 어떡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냥 몸져 누웠고 집에 쌀은 없고 동생은 배고프다고 하는데 당장 돈 벌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동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나중에는 저녁에 고깃집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지. 아니 배고프면 밥을 해달라고 하던가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해야지. 어머니가 어른이잖아. 게다가 자기 딸도 있는데 왜 그걸 자기가 다 하고 있었어?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서 일하고 그런 거 못해. 그냥 평생을 공주처럼 누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산 사람이야 지금까지. 아휴 어쩌겠어. 내가 조금만 일 안 하면 당장 전기도 끊기고 연체금 통지는 막 날아들고 나도 숨이 막히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좀 일찍 시작하자 싶어서 고3 때부터는 그냥 학교는 출석만 하고 저녁부터 식당에서 일하기를 시작한 거야. 방법이 없었거든. 저는 이야기를 듣다가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에게 학원을 가니마니 철딱서니 없는 투정을 부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가족을 버려 먹여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던 거죠. 정말 제 상식으로는 그 새엄마라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3년 동안 밥해 먹여 같이 산 아이인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에게 생계를 몽땅 맡겨놓고 지는 집에서 편하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 딸이랑 먹고 살아왔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금도 없었어?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모르겠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냥저냥 아버지 벌어오는 돈으로 내 식구 살았으니까 어머니 오시기 전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식구가 늘고 나서는 좀 빠듯했던 것도 같고 뭐 그렇게 살았어. 지금도 어머니와 동생은 매달 내가 보내는 생활비가 없으면 안 돼. 세상 천지에 이런 등신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그래도 조금 하다가 말아야지 그걸 묵묵하게 10년이나 버려 먹이고 있다니.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보내는 생활비를 좀 줄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저와 결혼을 하면 그 부분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순순히 알겠다고 했어요. 자신이 집에다가는 잘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믿을 수는 없었어요. 저 순둥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기나 할지 믿음이 가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충격적이라 집에 돌아와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엄마가 들으시더니 이러시더군요. 자신 없으면 괜히 끌지 말고 아유 지금 빨리 정리해. 아니면 이 약 물고 결혼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 결심을 하던지. 방법이 있긴 뭐가 있어? 결혼해서 대판, 3판, 4판 난리치는 걸 각오해야지. 그 각오 없으면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게 너희 둘 다에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이런 문제로 결혼 생활 파토나는 건 내가 본 게 한두 명이 아니다. 일단은 그쪽 사람들이 어떤지 보고 김 실장이랑도 이야기를 해보고 빨리 결정을 해. 이게 고민하고 시간만 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싶다. 그 말이 맞는 듯 했어요. 저는 일단 남친과 함께 남친 새엄마라는 사람에게 인사를 가자고 했어요. 우선은 그 집 분위기이며 사람을 만나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친 새엄마와 남친의 의붓 여동생이 살고 있다는 집은 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아주 예쁘게도 잘 꾸며놓고 살고 있더군요. 저는 웃으며 저를 반기는 새엄마라는 사람과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쁘게 식탁보를 깔아놓고 예쁜 찻잔에다가 무슨 좋은 홍차잎이라며 이런 거 마셔봤는지 모르겠다고 우아를 떠는데 솔직히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깔끔하고 좋은 집에 예쁜 찻잔에 향긋한 홍차를 따라주는 모습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 제 남자친구의 청춘을 바쳐서 꾸며놓은 것이라 생각하니 곱게 보이지 않더군요. 그 여자는 저희 둘을 앉혀놓고 아주 공치사를 해댔어요. 내가 상민이 중2 때 처음 봤는데 그동안 엄마 손길을 못 느껴서 얼마나 나를 따르고 내 존재를 기뻐했는지 아니? 내가 처음 운동회를 갔더니 세상에 내가 싸온 김밥을 먹으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막 우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우리 상민이는 진짜 내 아들이라 생각하고 키웠어. 누가 뭐래도 상민이는 내 아들이지. 그치 아들? 이러면서 방실거리는데 불여시가 따로 없었어요. 나긋나긋한 말투에 반지르르하게 치장을 한 옷차림이며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든 것이 그냥 다 가식적으로만 보였어요. 본인이 정말 이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했다면 고작 17 먹은 아이에게 돈 벌어오라고 차가운 거리로 내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모전자전이라고 그 의붓 여동생이라는 애도 그야말로 철딱서니 그 자체였어요. 25이나 먹었다면서 공부를 해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본인이 선이라도 보러 가는 줄 아는지 공들여 화장을 하고 주렁주렁 장신구까지 잔뜩 치장을 한 채 앉아서는 눈알을 굴리면서 저만 유심히 관찰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허파에 바람만 들어 몸치장만 하는 여자애들을 잘 알았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외모 가꾸기에만 열중하고 허영심만 잔뜩 들어있는 애들. 하는 일은 없냐고 했더니 입을 셀쭉거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래봬도 본인이 인플루언서라면서 뷰티 쪽으로는 좀 이름이 있는데 아마 모르실 거라며 저보고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아냐고까지 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죠. 요즘 인플루언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따위 시건방을 떨더니 재우시며 가방을 힐끗힐끗 살피더군요. 그러다 제 가방을 보자마자 지 오빠에게 이러더군요. 이거 명품 아니야? 오빠가 사줬어? 아, 나는 내가 저번에 이런 거 하나 사달라니까 돈 없다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산 거예요. 제가 직장 연차가 좀 있어서 이 정도 살 연봉 정도는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럴 여유가 있나요? 잘하시면서 데이트할 때도요. 밥도 거의 제가 더 많이 사줬어요. 그러면서 요즘 블로거를 하냐 유튜브를 하냐. 요즘 뷰티 쪽이 경쟁이 심할 텐데 구독자가 얼마냐 꼬치꼬치 물었죠. 내가 가볼 테니 블로그 이름이 뭐냐 채널 이름이 뭐냐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딱히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요. 그렇게 우아를 떨고 있는 둘 앞에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님에게 이 사람 생활비 드리는 걸로 들었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결혼하면 예전처럼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생활하시기 힘들지 않을 정도로는 저희가 신경 쓸 테지만 저희도 생활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앞으로의 일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어머님도 아직 젊으시고 여동생도 얼른 취직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아? 빨리 돈 벌어서 이런 가방도 사고 결혼도 하고 그래야지 않아? 저는 일부러 좀 세게 나갔어요. 아예 얼굴에 홍차를 뒤집었을 각오까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새엄마라는 사람의 반응은 의외로 선선하더군요. 본인도 생각은 하고 있고 본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아들 독립하고 가정 이루면 따로 사는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넋놓고 살 수는 없다고 강조하셨어요. 본인이 남편의 친부가 갑자기 가고 나서 넋이 나가서 처져 있다 보니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흘렀는지 몰랐다며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살 길은 다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남편 보고 그렇다고 본인들을 바로 모른 척하진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 딸 옆구리를 툭 치더군요. 제 얼굴을 째려보며 얼굴이 벌개져 있던 남편의 의붓 여동생은 움찔하더니 이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떨어졌는데 올해는 붙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면 그렇게 치면 안 되게 할 거예요. 그렇게 대충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었어요. 저는 이 두 모녀가 보통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제가 기분이 나쁠 법한 말을 슬쩍 흘려도 그 새엄마라는 여자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기분 나빠하면서 한마디 할 법한데도 말이죠. 오히려 그게 더 무섭더군요.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가려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방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왕 집에 왔으니 그 방을 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사실 남자친구는 가게 일에만 몰두해서 가게에 딸린 방에서 자는 날도 많았고 이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고 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본인 집이잖아요. 하지만 눈치가 이상했어요. 남자친구도 머뭇거리고 그 어떤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던 새엄마라는 여자도 움찔하더군요. 제가 재차 재촉하자 남자친구는 마지못해 방문을 열었어요. 저는 그 방을 보고 경악을 했죠. 남자친구의 방은 문간방이었어요. 키가 큰 남자친구가
겨우 발을 뻗고 누울 만한 곳에 놓인 가구라고는 간이옷장 하나와 개담한 이부자리가 전부였죠. 한켠에는 남자친구가 보다 쌓아놓았던 책이 좀 있었지만 그나마도 꽂을 책장이며 책상도 없어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야말로 창고나 다름없었어요. 화사하게 꾸며진 다른 곳과는 정말 달랐죠. 그렇게 찜찜함만 남기고 저는 그 집을 나섰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야기가 다 잘 된 것 같지만 제 예감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가 통하고 쉽게 남자친구를 놓아줄 사람들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무엇인가가 더 있었죠.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 전에 가지고 있는 통장을 전부 다 털어보라고 했어요. 매달 그 사람들에게 주는 생활비 외에도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결혼하면 돈 관리는 100% 전부 다 내가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자기 새엄마에게 주는 생활비며 용돈도 전부 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무조건 내 핑계만 대고 뒤로 빠져 있어. 알았지? 무조건 내가 다 관리해서 모른다고만 하라고. 그래, 알았어. 나는 오히려 더 좋아. 난 무조건 모른다고 할게. 남친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털어보였어요. 저는 밤새 남자친구의 자산과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면서 얼마나 남친을 들들 볶았는지 모르겠어요. 듬직하다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는 정말 등신 중에 상등신이었어요. 그동안 지 새엄마랑 의붓 여동생에게 아주 쪽쪽 빨리고 있었더라고요. 암튼 돈 문제는 제가 다 틀어주기로 하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니라 제가 한 거였지만요. 남친이 워낙 모은 돈이 없었던지라 저는 아빠에게 뻔뻔해지기로 했어요. 아빠, 우리 돈 없어. 집 얻어야 하니까 돈 좀 빌려줘. 아빠 돈 많으니까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잖아. 그냥 달라는 거 아니다. 내가 몇 달 딱딱 갚을게. 됐지? 아빠는 혀를 차셨어요. 그게 빌려달라는 사람 태도냐? 어휴, 김서방. 이 녀석아, 너는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왜 돈도 못 모아가지고 너 이제 결혼하면 저 녀석에게 꽉 잡혀서 월급 한 푼 못 만지게 생겼다. 에이, 죄송합니다. 남친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너무 든든하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근처에 좋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셨고 저는 바로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 와중에 물론 예상은 했지만 남친의 새엄마는 은근히 예단을 바랬어요. 남친이 중간에 잘났던지 중간에 식사 자리나 상견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못하다가 나중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요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예단비는 얼마 생각하고 계신지 부모님께 여쭤볼 수 있니? 내가 너 예물 해줘야 하는데 액수에 맞추려니까 힘들어서 그래. 요즘 거의 1,000만 원씩 하고 신우에게 가방도 사주고 한다던데 그 정도는 하시려나? 진짜 불려시도 그런 불려시가 없었어요. 이런 여시들에게는 차라리 똑바로 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상민 씨가 모은 돈이 없어서 집도 못 했잖아요. 제 아버지가 전세 얻어주셨는데 거기에 예단비 달라고는 저 말 못해요, 어머니. 하지만 원하시면 제가 어머니 이불이랑 아가씨 가방을 사드릴게요. 대신에 저 다이아 반지 해주세요. 7부 이상으로요. 그 정도는 괜찮죠? 그랬더니 불여시는 말을 어물대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갑자기 짜증이 나서 저는 남친에게 다이아 반지 해달라고 졸랐어요. 그전에는 그냥 커플링만 하고 말려고 했는데 다이아 반지 하나 못 받고 이런 결혼을 하려니 억울하더라고요. 남친이야 당연히 제일 좋은 걸로 하자고 제일 큰 반지로 하라고 하면서 뭐든 이쁘다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또 측은지심이 들더군요. 저걸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어째야 해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거죠. 저는 적당히 다이아 오브로 하나 사서 끼고 왔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 철없는 모녀의 캐릭터를 파악했어요. 한복을 맞추러 가서도 대체 누가 시집을 가는 건지 돈 한 푼 해준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좋은 거, 예쁜 것만 찾아대는 모습을 보니 100% 파악이 되더라고요. 철도 없고 염치도 없는 인간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저는 일단 대충 장단만 맞춰주며 그냥 두었어요. 지금처럼 철없는 행동이나 좀 할 뿐 선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선을 넘는 순간 저 역시 절대 그대로 두지 않을 걸 그들은 모르겠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니 새엄마가 그래도 자기가 시어머니가 아니냐며 밥을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두 모녀는 화려하게 꾸미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가 가고 싶었던 식당이 있다며 가자고 문을 나섰어요. 놀랍지도 않았어요. 집에서 시모가 차린 밥상 먹는 것도 별로 편할 것 같지 않았고 기대를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 둘이 가자고 한 곳에 도착하고 보니 기가 찼어요. 가자고 했던 식당이 1인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으리으리한 스테이크 하우스였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비싸서 와볼 생각도 하지 못했던 곳이었죠. 그렇게 와보시고 싶다던 하시던 곳이 바로 여기였냐고 하니 새엄마는 여기가 안심 스테이크를 그렇게 잘한다며 와인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제 남편 아니면 어디 와보기나 하겠냐고 우리 아들 덕에 이런 곳도 다 와보고 고맙다고 했어요. 깨르르 아양을 떠는데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시모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그 여동생 역시 떡하니 새 것으로 보이는 명품백을 떡하니 메고서는 촐랑촐랑 들어가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얼마나 이것저것 시켜서 먹고 사진을 찍고 비싼 와인을 한 병을 시켜서 난리 부르스를 떠는지 와인잔을 들고 우아를 떨면서 사진을 찍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제가 그 술병을 원샷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바로 남편 잡돌이를 했어요. 그 등신은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어머니가 자기는 평생 다이아 반지 한 번 못 껴보고 죽을 팔자인가 보다고 그러시잖아. 작은 것도 좋다고. 아니, 다이아 반지 하나만 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기가 찬다, 기가 차. 그 가방은 그것도 네가 사준 거 맞지? 아니, 진짜 마지막이라고. 자기도 당신 같은 가방 하나만 있으면 진짜 소원이 없다고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두 여우가 눈물을 흘려가며 이 순둥이로 흘렸겠죠? 그 와중에 그 바보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당신 반지보다 큰 걸로 해달라고 7부 이상 좋다고 했는데 내가 당신보다 작은 걸로 했어. 더 싼 걸로. 나 그건 잘했지? 저걸 귀엽다고 생각했다니, 저걸 듬직하다고 생각했다니,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런 걸로 절망할 제가 아니었죠. 전 남편 등짝이나 한 대 때리고 그만 잊기로 했어요. 당신과 결혼하면서 딱 3-3판 각오했다고요. 이게 첫 번째 한 판이라고 했죠. 여기서 이런 일이 2번 더 반복되면 우린 끝이라고 했네요.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 앞으로 돈 쓸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제 결제를 받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단단히 저와 약속을 했지만 정말 남편의 새엄마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늘 저를 새아가라고 부르며 사근사근하게 굴고 친한 척을 하는 게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까지 홀리겠더라고요. 여우에게는 곰이 제격이죠. 저는 그냥 눈치도 없는 척, 말귀도 못 알아먹는 척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눈치는 개나 줘버린 미련 곰탱이가 된 거였어요. 그 새엄마가 새아가 어디가 정말 좋다던데 너 가봤니? 하면 그래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좋다면 어머니가 한번 가보세요 이러고 새아가 요즘 날씨도 좋은데 뭐 하고 지내니? 어디 외식이라도 나가고 그러면 좋겠어 이러면 정말 그렇네요. 요즘 남편 바쁜데 주말에 한번 외식 가야겠네요. 어머니도 놀러도 다니시고 잘 지내세요 이러고는 말이 길어질만 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는 식으로 굴었어요. 그냥 속 터져 죽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쳐내고 있는데 하루는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바로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왔다고 말이죠. 전에 제가 대충 우리 회사가 어느 동네라고 했더니 그걸 기억하고 볼 일이 있어서 왔다며 점심을 먹자고 하더군요.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 했지만 저는 끝까지 모른 척 반가운 척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바쁜 척
대충 가까운 국밥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었죠. 웬일로 싫은 티도 안 내고 국밥 한 그릇을 먹더니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너 월급날이 내일 아니니? 맞지? 그걸 어머니가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제 월급은 왜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여시처럼 웃으면서 눈웃음을 살살 치며 이러더군요. 세아가 이제 한 식구니까 시댁 빚도 같이 갚자. 통장 내놔라. 네? 통장을요? 통장을 통째로 다 내놓으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빚을 갚아야 하니 통장에 매달 돈을 얼마씩 넣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개소리를 장렬하더라고요. 내가 걔 아빠 돌아가시고 걔 키우느라 고생하면서 빚을 좀 졌어. 게다가 걔네 아빠 빚도 많으셨고 아유 살아온 세월 이야기하면 뭐하니? 아무튼 그동안 상민이가 좀 갚았는데 너도 알아야지. 많이는 안 바란다. 매달 200 정도면 될 것 같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 불려시가 바로 그 순간 선을 넘었던 것이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죠. 네, 보내드릴게요. 저는 새엄마를 보내고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새엄마랑 그 딸년한테 전화 오는 거 받지 마. 지금부터 당신 가족은 나뿐이야. 알았어? 이게 싫으면 나랑 헤어지고 그 인간들에게 돌아가던가. 물론 남편은 바로 저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저는 그 길로 시모 앞으로 통장 사본 사진을 주르륵 보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그 새 엄마에게서 미친 듯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약 오르라고 일부러 전화를 몇 번 무시했다. 퇴근을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너 이거 뭐야? 이거 어쩌라는 거야? 어머니, 우리 이제 한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빚도 다 같이 갚아야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 통장 보내드린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 빚 전부 어머니 이름으로 된 거니까 다 갚으셔야 해요. 아셨죠? 남편이 그동안 돈을 못 모은 건 그 두 기생충을 먹여 살리는 것뿐 아니라 그것들이 저지르고 다니는 사고를 수습하느라 그런 거였어요. 단지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함부로 돈을 써대는 것까지 전부 감당을 해야 했던 거죠. 게다가 남편이 고등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이유 역시 집으로 각종 독촉장과 대출 연재장이 마구 날아들었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시고 의지할 새엄마라는 어른은 마냥 누워만 있고 집으로 무서운 우편물은 자꾸 날아들고 결국 남편이 나서야만 했던 상황이 되었던 거였죠. 저는 그런 상황 역시 그 새엄마라는 인간이 일부러 만든 것이라 의심하고 있어요. 해도 안 되면 그 여자야 그냥 있는 돈 챙겨서 지 딸과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성실하게 돈을 벌기 시작하자 마음을 고쳐먹고 주저앉은 속셈이 제 눈에는 뻔히 보였어요. 그 여자에게는 호구로 삼았던 재혼한 남편이 갑자기 죽자 그 아들이 새로운 호구가 되어준 것이니 마다할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남편의 젊음은 그냥 사라져버린 것이죠. 남편이 겨우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출이자 독촉을 갚고 급한 불을 끄면 다른 독촉장이 또 날아오고 또 날아오고 남편 말로는 정말 지옥과도 같았다고 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여자의 만행은 남편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그랬었어요. 그 여자의 해픈 씀씀이 때문에 감당 못할 빚이 쌓였고 그걸 갚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재혼을 하기 전에는 빚은커녕 착실하게 적금이며 펀드까지 재산이 꽤 있으셨다가 재혼 후에는 갑자기 빚만 남았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남편 아버지의 죽음에는 어느 정도 그 여자의 책임도 있다 생각이 드니 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 제가 남편이 가지고 있던 통장이며 모두를 전부 싹 털어서 정리를 한번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남편은 자신을 위해 진 빚은 거의 없었고 전부 다 시모가 만든 대출이며 신우의 카드값을 갚느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것이 거의 전부였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카드를 쓰고
지들 통장에서 돈을 뽑아 쓰고 있었는데 그 통장이 마르지 않도록 돈을 채워놓는 사람은 당연히 남편이었어요. 그들에게 남편은 마르지 않는 셈이었던 존재였어요. 거기에 그 인간들의 통장을 전부 관리하고 있던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 오직 남편 하나였으니 자기 혼자 가족이랍시고 그 인간들의 은행 인증서며 뭐며 전부 가지고 있으면서 돈이 비며 채워 넣고 마이너스가 나면 또 채워 넣으면서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좀 미안해서라도 돈을 좀 아껴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절약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사치는 부리지 않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런 건 없었어요. 카드 내역을 보고 저는 기함을 했죠. 몇십만 원짜리 하는 티셔츠에 몇백만 원짜리 그릇 세트, 100만 원씩 하는 피부 관리 비용까지 그걸 대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남편이 갚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뒤 남편이 관리하고 있던 시모와 신우의 통장 앞으로 대출 자동이체며 결제 통장도 전부 그쪽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부 결제가 되도록 말이죠. 그 마이너스 통장과 함께 저는 저희 대출 통장도 전부 찍어서 보냈어요. 제 아버지가 집을 마련해 주셨을 때 아빠는 제 명의로 집을 사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 명의로 집을 사고 저희는 아빠 집에 전세 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했죠. 그리고 저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았어요. 지금 집을 사주셔봐야 세금만 많이 내고 좋을 게 없었어요. 차라리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그걸 갖고 돈을 모으는 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앞으로는 4억이 넘는 대출 통장이 있었던 거죠. 신혼 전세 자금 대출 한도가 5억이었는데 저는 정말 그 한도를 꽉꽉 채워서 받았던 거죠. 저는 그걸 보냈던 거였어요. 그리고 아각거리는 그 여자에게 해맑게 물었죠. 이제 한 식구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 이거 다 같이 갚자고요. 그 여자는 거품을 물었어요. 야, 니들이 만든 빚인데 그걸 왜 우리가 갚어? 우리 빚이라고 해봐야 1억이 좀 넘는데 어떻게 5억 가까운 돈을 우리가 왜 갚아? 아니, 같은 식구인데 그거 좀 못 갚아요? 우리 남편이 그동안 해드린 게 얼마인데. 통장 전부 다 공유하고 같이 가자면서요. 아이 뭐 어때요?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보상금 아직 가지고 계시죠? 그걸로 갚아봐요. 참, 이거 못 갚으면 어머니 사시는 그 집도 다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른 일하셔서 빨리 같이 갚아요. 아가씨도 얼른 어디 나가서 알바라도 하라고 하세요. 그러자 그 불려오는 바로 가시게 탈을 벗어버리더군요. 그리고 기청이 터져라 악을 쏟았어요. 아니, 니들이랑 우리가 무슨 식구야? 식구 같은 개소리 하지 마라.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어디서 친한 척을 하고 있어. 아니, 우리 상민 씨가 친아들보다 더하다면서요? 그거 하나 못 해주세요? 친아들? 웃기고 있네. 야, 나는 한 번도 그 자식을 내 아들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 죽어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당연히 그 통화는 남편 역시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스스로 현실을 자각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봐야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퇴근 후 그 사람을 불러 차 안에서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거였죠. 착하기만 한 남편은 중학생 때 자신에게 온 새엄마랍시고 그것들도 가족이라고 끝까지 지켜주려고만 했던 것을 저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인간들은 단 한 번도 그를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전화 통화가 끝나자마자 남편은 조용히 울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말없이 안아주었죠. 가슴은 아프겠지만 어쩌겠어요. 넘어야 할 산은 넘어야지. 저는 그 어떤 힘든 일에도 묵묵하게 버티던 그 사람이 흐느끼는 걸 보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예 싹을 잘라야겠다 결심했어요. 저는 바로 남편의 새엄마, 그 불효시의 대출과 통장을 전부 넘겨버리고 시아버지의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걸었어요. 동시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든 통장을 바로 동결시켜 버렸고요.
남편 역시 그날 이후로 그 인간들이 쓰던 자신의 모든 카드를 정지하고 그들이 출금 카드를 가지고 있던 본인 명의의 통장을 바로 없애버렸죠. 그야말로 수도꼭지를 잠갔다고나 할까요? 저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돌아가신 남편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을 찾아보았어요. 분명히 남편이 모르는 보상금이라든지 보험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여자와 살기 시작한 이후부터 빚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정말 어이없었던 일은 그 불효시가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보상금은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모셔두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떡하니 지명이의 펀드에 넣어두고 굴려서 불려놓기까지 했더군요. 그래놓고 이제껏 남편에게 빌부터 살고 말이죠. 남편 아버지의 보상금이 그 당시 돈으로 6억이었어요. 그것만 제대로 남편을 위해서 잘 썼다면, 그랬다면 남편의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돈이었죠. 마음만 착하게 먹었다면 그것들도 지금과는 다른 결론을 맞이했을 거고요. 그 돈은 착실하게도 불어나 8억 가까이 되어 있더군요. 당연히 그 돈은 100% 남편의 몫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불효시와 남편의 아버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으로만 사셨던 모양이었어요. 사정이 있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것인지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다행인 일이었죠. 소송이 들어가고 돈줄이 마르자 아주 둘은 난리가 났어요. 저와 남편의 전화통에는 불이 났죠. 저는 남편의 전화번호를 아예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 가게를 며칠 쉬도록 했고요. 예상대로 가게 앞에는 그 두 모녀가 찾아와 매일 남편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루날을 잡아 남편과 함께 가게 앞으로 나가 그 모녀를 기다렸어요. 그것들은 부지런하게도 매일같이 남편 출근 시간에 맞춰 가게 앞을 찾아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둘은 같이 기어와서 엎드려 빌더라고요. 정말 염치가 없는 인간들에게 딱 예상되는 반응이었어요. 상민아, 우리 좀 봐줘.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니? 내 아들이 어떻게 엄마에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아무리 결혼하면 자식이 바뀐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엄마 아들로 산 지가 몇 년인데 이렇게 결혼했다고 엄마를 외면할 수 있는 거니? 어? 네가 이래서 이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 무슨 오해가 있나 본데. 어? 아유, 이야기 좀 하자 부탁이야. 그래 오빠,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발 우리 좀 봐줘. 당장 돈 한 푼 없이 이러다 굶어 죽을 판이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는 사람 오빠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 불려시에게 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조마조마했어요. 둘이 아주 작정한 듯 그 사람에게 매달려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진짜 애절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이러다 저 순둥이 등신이 넘어가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나 이를 악물고 있는데 남편이 그들을 픽 비웃더니 이랬어요. 당신들이 누군데? 가족이라고 나를 홀려서 내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버러지들 둘 다 꺼져. 나 진짜 한 대 치고 싶은 거 당신들이 여자라 참는 거야. 우리 아버지 목숨값이나 당장 내놔. 이거 나 빨리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처음 당하는 대접에 놀란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멍하니 제 남편 얼굴만 보더군요. 평소 인자한 사람이 화가 나면 가장 무섭다고. 그들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태도 변화에 충격을 받았던 거죠. 이제다 싶어 저는 호들갑을 떨면서 그 인간들을 내쫓았어요. 아이고 빨리 돌아들 가세요. 저 사람 모르시죠? 한 번 돌면 난리 나요. 전에도 가게에서 싸움이 났는데 그 사람 팔다리 다 부러져서 진짜 감옥 갈 뻔했어요. 제가 얼마나 빌었게요? 얼른 빨리 가요. 진짜 빡 돌면 사람 때린다고요. 꼴에 무섭기는 한지 그 인간들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죠. 이 미친 것들아. 니들이 사는 집도 다 우리 거니까 빨리 내놓을 생각이나 하라고요. 당연히 소송은 저희가 이겼어요. 제 아버지 가게가 크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가게에는 일을 봐주시는 회계사도 있고 가끔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도 있었거든요.
물론 두 분 다 오래 알고 지내신 분들이라 아주 두 팔을 걷어 남편 아버지의 재산을 찾아오는 일이며 그 관련 소송까지 저희는 깔끔하게 해결을 한 것이죠. 그렇게 저는 그 기생충들을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떼어냈어요. 저는 최근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를 보다 보면 가끔 남편을 두고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의 친엄마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어린 남편을 두고 눈을 감았어야 했던 남편의 아버지 역시도요. 그분들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은 되지 않지만요. 원래도 자상하고 가족밖에 모르던 남편은 아들이 태어난 뒤 더더욱 그 증상이 심해졌어요. 제가 증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주 아들 일이라면 아주 오만 극성을 다 부리거든요. 무조건 우리 사위가 제일 좋다는 친정엄마마저 그 부모 극성에는 두 손 두 발 다 드셨죠. 아이고 말도 마. 준서 그 예방접종 맞추러 갔는데 애가 주사 맞기 전부터 지가 벌벌 떨더니 의사 앞에서 별 주접을 다 떨었다. 난리를 치다가 의사한테 좀 가만히 있으라고 결국 한 소리 듣고 애가 주사 맞고 오니까 지도 같이 울어. 아이고 저 큰 등치가 애를 안고 훌쩍거리는데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 김서방 진짜 정신 차려. 한 번만 더 그러면 병원에 같이 안 갈 거니까. 그 사람은 저희가 진저리를 칠 정도로 아들과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태어나 가장 행복한 때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 아이를 보며 웃고 있는 걸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행복하니까요. 정말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 무심히 보던 길거리의 애들도 다 귀해 보이고 동네 애들이 넘어지기만 해도 마음이 안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대체 남편의 새엄마였던 인간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여자가 인간이라면 아무리 자기 자식이 우선이라고 해도 남의 자식은 고등학생 때부터 밖에 내보내서 일을 시키고 그 돈으로 자기 딸 입에 뜨신 밥만 넣을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니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더더욱 그 인간들이 치떨릴 정도로 용서가 되지 않아요. 소송이 끝난 뒤 저희는 그 인간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그 인간 말대로 남편과 그 여자가 피 한 방울 섞이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더 이상 알고 지낼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상금은 당연히 돌려받았어요. 거기에 그 두 기생충 모녀가 살던 집이요. 당연히 그 집 역시 돌아가신 남편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아버지 소유였어요. 그리고 또 당연히 그 집은 남편의 소유가 되었죠. 남편은 그 집도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 사이 집값이 꽤 올라서 저희는 보상금과 더불어 한 번에 꽤 큰 돈을 만지게 되었죠. 남편은 그 돈 전부를 다 저에게 다 주었어요. 이 돈은 당신 아니었음 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었다 깨나도 못 만졌을 돈이야. 그러니까 이거 당신 마음대로 해. 다 써도 좋고 아이 뭐 알아서 해. 대신 나 버리지만 마. 이제 진짜 나 당신밖에 없으니까. 주는 돈이니 저는 받아 챙겼죠. 그리고 저희 가족을 위해 쓰기로 했고요. 그 모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돈이 너무 없어서 시내 외곽 변두리에 지하 월세방 하나를 겨우 얻어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판결이 나던 날 법정에서 저를 보고는 자기들이 차비도 없다며 제발 좀 봐주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을 하기에 저는 5만 원짜리 한 장 건네줬어요. 얼굴 정도는 아는 사이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랬죠. 이거 받고 가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요. 찾아오기만 하면 그때는 두 사람 안전 책임 못 진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제가 그 말을 했다고 안 찾아왔다면 그것들이 평생 기생충으로 살았겠어요. 당연히 얼마 못 가 가게로 찾아왔죠. 부모님 연락을 받고 뛰어갔더니 남편은 친정아빠가 겨우 말려 끌려나갔고 그것들은 죄 없는 우리 엄마를 붙잡고 울며 불며 사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사모님 제발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꼭 이러셔야겠어요. 아 그러면 저 여기서 일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진짜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다고요.
기가 막혀서 저는 당장에 경찰을 불러서 쫓아버렸어요. 사지육신 멀쩡한 것들이 왜 일을 못해? 이것들이 끝까지 우리 남편한테 빌붙으려고? 당장 꺼져. 네 가방 팔고 그 아줌마 반지 팔면 반년은 먹고 살겠구만. 내 손에 머리 끄댕이라도 다 뽑혀봐야 정신 차릴 거야? 그랬더니 눈이 돌았는지 새엄마라는 인간은 아글아글 쓰더라고요. 아주 서럽게 울면서 말이죠. 니들이 그러거든 인간이야. 내가 부모도 없는 거 걷어 키워줬더니 어디서 은혜도 모르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를 이렇게 거지로 만들어서 길거리에 내쫓을 수가 있어? 어떻게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냐고. 아우 내 비통해서 진짜. 아주 웃긴 게 인플루언서가 꿈이라던 그 여동생이었어요. 그 화상이 지 엄마가 악을 쓰는 걸 바로 옆에서 동영상으로 찍더라고요. 저는 직감을 했어요. 이것들이 일부러 이러는구나. 아니나 다를까 저희 가게 이름을 떡하니 제목에 박은 영상이 하나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인면수심 가족들이 운영하는 가게라나? 내용은 뻔했어요. 어린 시절 고아로 자란 사람을 고이고이 길렀더니 전 재산을 빼돌려서 자신들을 내다버리고 어쩌고. 의도는 명확했죠. 저희 가게도 망해버리고 저희를 망신을 주겠다는 거였죠. 하는 짓이 아주 앙큼하더군요. 저는 바로 그 영상을 토대로 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은 몰랐겠죠. 그리고 그 인간들이 몰랐던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영상 마케팅 홍보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영상 제작 팀장이에요. 또 선을 넘으시겠다고? 선을 먼저 넘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드려야죠. 저는 하루 만에 반박 영상을 올렸어요. 정말 제 영혼을 갈아 넣어 열심히 작업을 한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맹세코 실수로 아주 잠깐 그들의 신상을 슬쩍 흘렸죠. 하루 만에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그 인간 말종들 얼굴 좀 보자고 난리가 나자 그 인간들은 어디 지방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가장 최근에는 기생충 모녀 근황이라면서 마트에서 일하는 딸과 건물 청소 일을 하는 엄마가 누군가에게 걸려서 찍힌 영상이 또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결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나마 일하고 있던 곳에서도 결국 해고가 되었다더라고요. 이제는 정확한 근황을 몰라요. 빚도 많고 영상을 유포한 벌금도 내야 하니 어디선가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든 사는 중이겠죠. 저는 최근 육아 휴직 중이에요. 부모님은 가게를 더 넓혔고요. 지금은 2호점을 내고 남편이 그곳 점장으로 일하는 중이라 몹시 바쁜 시기예요. 저희는 그 두 가게 사이에 단독주택을 얻어서 살림을 합쳤어요. 제가 어차피 복직을 하면 친정엄마가 아이를 봐주기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고요. 매일 저녁마다 서로 마주 앉아 가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 둘은 영혼이 통하니까 싶을 정도예요. 그 사람과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진짜 가족이 된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어렵게 이룬 가족을 위해 더욱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해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다 이겨내고 버티는 것이 바로 가족이잖아요. 이 사연을 듣는 분들에게도 이런 가족이 다 있으시겠죠? 혹시 지금 힘든 비바람이 분다면 서로에게 우산이 되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다른 가족이 여러분에게도 큰 우산이 되어줄 날이 올 테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